앤서미 영어의 영어 영재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의 4대 영역에 고른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읽기는 어느 정도 하지만 듣기, 쓰기, 말하기 이 3가지 영역을 유독 어려워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앤서미 영어에서는 Comparable Input이라는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Comparable Input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호환 가능한 인풋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어와 우리말이 서로 호환되도록 인풋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원어민들의 아웃풋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대부분 원어민의 아웃풋의 원리를 기반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호환 가능한 인풋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3가지 영역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앤서미 영어에서는 원어민의 아웃풋 원리를 기반으로 문장 이론, 단락 이론, 그리고 어휘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문장 이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장의 아웃풋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죠. 바로 이 영어식 사고방식이 원어민의 아웃풋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의 아웃풋 방식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미 단위로 생각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어민들은 문장을 만들 때 단어 단위나 문장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생각하여 문장을 쓰거나 말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미 단위란 영어식 사고의 최소 단위로서 문법의 구조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묶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은 1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단어 단위가 아니라 슬래시로 나누어져 있는 이 4개의 의미 단위로 인식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의미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 바로 이게 원어민들의 아웃풋의 2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문장을 만들죠.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4개의 의미 단위를 만들어서 배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의미 단위를 어떻게 만드는지, 특히 문장이 연결될 때 이런 연결 장치를 어떤 원리로 쓰는지 이렇게 의미 단위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2번째,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잖아요. 어떤 원리로 이와 같이 4개의 의미 단위를 배열하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미 단위를 어떻게 만들고 배열할까요? 의미 단위를 만들 때는 문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문법의 정의는 의미 단위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영어 고유의 논리에 따라서 배열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영어의 정보 전달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반대로 일반적인 이야기, 즉 중요한 이야기는 앞에 배열하고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이야기는 뒤에 배열하게 됩니다. 일반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는 핵심어라고 부르는데 필자가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1차 정보가 되겠습니다. 쉽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어를 앞장 세우고 핵심어가 아닌 부분들은 수식어나 보충어라고 부르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배열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가장 표준적인 의미 단위는 핵심어, 수식어, 그리고 보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핵심어와 수식어 의미 단위를 어떻게 만들고 배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문장을 쓰죠. 영어에서는 핵심어를 파악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수식어 의미 단위를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어를 파악하면 이 문장의 핵심어는 나는 새 컴퓨터를 샀다가 되겠죠. 그러면 핵심어가 아닌 그 가게에서는 자동으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앞에 쓰고 수식어를 뒤에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아까 보았던 우리말 문장을 이렇게 영어식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배열하는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문장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핵심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수집한 다음에
문법 규칙에 따라서, 즉 삼형식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핵심어를 다 만들면 다시 수식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심어와 보충어로 된 문장의 의미단위 만들기와 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새 차를 자랑한다. 우리말과 영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 논리로 하면은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는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때요? 그는 자랑하죠. 이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앞에서 봤던 문장과 다르게 핵심어를 썼을 경우에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죠. 그는 자랑한다. 자, 뭘 자랑해? 이와 같이 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핵심어를 쓴 다음에 대상이 필요하면 얘는 수식어가 아니라 보충어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던 문장에서는 그 가게에서 이거는 쓰지 않아도 그는 새 컴퓨터를 샀다. 완벽하게 의미가 전달이 됐잖아요. 완벽하게 의미가 전달되면 나머지는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 핵심어를 파악했는데 완벽하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충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문장도 영어로 쓸 때는 먼저 핵심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써주고, 그리고 보충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기본 문장의 의미 단위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미 단위에 문장이 연결되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단위에 문장이 연결됐다는 것은 핵심어나 수식어 또는 보충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됐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의미 단위 배열을 반복해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왔다. 그럼 먼저 핵심어를 쓰고 그 수식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을 다시 핵심어와 수식어 보충어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충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역시 보충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문장을 핵심어를 먼저 파악하고 또 나머지 수식어 보충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의미 단위 배열을 반복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의미 단위에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는 모두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자리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죠. 즉 핵심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문법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명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면 코드 A다 이렇게 치환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해 볼까요? 앤썸의 영어에서는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2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 공식을 적용해서 핵심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생각한다, 뭘 이렇게 핵심어를 파악하는데요. 자, 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뭐가 연결되어 있죠?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주어 동사까지 끊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연결된 이 문장에 A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명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연결된 문장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핵심어를 파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반해서 그가 가장 영리하다. 핵심어를 파악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요. 그가 가장 영리하다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어를 다시 배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된 문장 속에서 다시 핵심어를 찾아서 그 다음 배열하고, 그러면 핵심어가 아닌 그에 반해서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우리말 문장은 이와 같이 3개의 의미 단위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어로 써볼까요? 먼저 첫 번째 핵심어를 영어로 쓰면 첫 번째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I think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문장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연결장치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 단위를 쓸 때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연결장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문장 연결장치는 WH2ING 4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느냐? 이게 바로 문법 또는 호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that을 써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장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가 가장 영리하다.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죠. 최상급으로. 그래서 단어를 수집해서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연결 장치를 앞장세운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수집해서 문법 규칙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의미 단위를 써주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수집해서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수식어 의미 단위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식어 의미 단위에 문장이 연결됐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B코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를 파악해 볼까요? 이 문장의 핵심어는 이것은 시계다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 아니면 보충어가 되는데 엄마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준 시계니까요. 당연히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B코드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식어 자리에 문장이 이렇게 연결될 경우는 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핵심어를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핵심어를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된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면 엄마가 나에게 준이 되겠죠. 그러면 핵심어가 아닌 생일 선물로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 단위 배열을 반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어로 써볼까요? 이것은 시계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문법 규칙에 맞게끔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핵심어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단위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문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장치 선택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대신합, which, 즉 WH 둘 다 가능한데 WH로 문장을 연결해 볼까요? 위치를 앞장 세운 다음에 엄마가 나에게 주었다.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어법에 맞게끔 배열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의미 단위인 생일 선물로는 수식어니까 역시 단어를 수집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추상명사의 내용을 보충하는 문장 연결, 즉 보충어의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C코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해 볼까요? 이 문장의 핵심어는 그는 능력이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 아니면 보충어인데 구별하는 요령은 그는 능력이 있다. 이 핵심어를 가지고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면 뒤에는 수식어,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면 보충을 해야 되니까 보충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능력이 있다.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죠. 그런 말 안 하죠. 무슨 능력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죠.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사 보충어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존 문법에서 동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보충할 경우는 C코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어에 들어간 이 문장을 다시 뭐 하면 될까요? 핵심어를 또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파악해 볼까요? 이 문장의 핵심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혼자 힘으로는 쓰지 않아도 말이 되니까 수식어가 되겠죠. 이와 같이 문장이 연결될 경우는 연속적으로 핵심어를 파악하고 보충어 수식어를 배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로 써볼까요? 그런 능력이 있다.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보충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됐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연결장치 선택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WH to ing 중에서 뭘 쓰느냐 이걸 꼭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일이니까 이번에는 to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장치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단어들을 수집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 의미 단위를 단어를 수집해서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형용사의 대상을 보충하기. 보충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 보충어가 있고 형용사 보충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D코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나는 3시간 동안 숙제를 하는 것이 지겹다. 이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해 볼까요?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지겹다. 이게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 아니면 보충어인데 나는 지겹다를 가지고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면 수식어,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면 보충어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지겹다.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뭐가 지겨운데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 보충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D코드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어의 문장이 연결됐잖아요. 여기서 다시 뭐 하라고요? 역시 핵심어를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충어에 연결된 문장에서 핵심어를 파악하면 자, 숙제를 하는 것이 이게 핵심어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3시간 동안은 당연히 수식어가 되겠죠. 쓰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영어로 문장을 써볼까요?
나는 지겹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문법에 맞게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문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문장 연결 장치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역시 TWH2ING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숙제를 하는 것이 지겹다. 3시간 동안 그랬으니까 어때요? 계속 하고 있던 일이니까 ING로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규칙을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호환 규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ING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볼까요? 보충어에 ING로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치사 of를 써주는데요.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의미 단위를 쓴 다음에 마지막 수식어 의미 단위를 역시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식어 자리에 문장을 연결하는데 앞에서 봤던 명사 수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절, 즉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코드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예문에서 핵심어를 파악해 볼까요? 나는 살았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I였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두 개의 수식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골에서는 어때요? I였을 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시골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자, 주절에 연결되죠. 그래서 먼저 이 의미 단위를 배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절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은 핵심어가 아니니까 일단 수식어인데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코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의미 단위로 배열이 됐죠. 그럼 먼저 주절의 핵심어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시제를 맞춰서 규칙에 맞게끔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단위 시골에서 역시 단어를 수집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미 단위를 쓸 때 문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역시 연결장치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영어의 연결장치는 이와 같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쓰는데요. 이 코드일 경우, 즉 부사절의 경우에는 다양한 접속사도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접속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뭐 할 때는 when이니까 when을 앞장 세우고 자, 나는 아이였다 라는 단어를 수집해서 이와 같이 배열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미 단위에 문장이 연결되는 5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문장이 2개 연결되는 경우였죠. 이번에는 3개 이상이 연결될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여러 개의 문장이 연결돼도 계속해서 연결된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해 볼게요.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나는 매우 기뻤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수집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핵심어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될까요? 수식어 아니면 보충어가 되는데요. 이 문장은 없어도 어때요?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죠.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사 수식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코드 속에 들어가서 핵심어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의 핵심어는 뭐죠?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회를 가져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장치 선택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that을 쓴다. 이런 호환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that을 앞장 세우고 단어를 수집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핵심어를 파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수식어 아니면 보충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안 써도 말이 되면 수식어, 꼭 써야 되면 보충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우 기뻤다. 기회를 가져서. 어때요? 기회를 가져서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무슨 기회인지를 꼭 말해야 되죠. 그래서 명사 보충어니까 C코드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속에 들어가서 뭘 찾으면 되죠? 예, 핵심어를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미래지향적인 일이니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의미 단위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어 의미 단위를 이제 전치사구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과 영어식 사고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요, 이와 같은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죠? 자, 4개의 의미 단위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죠? 먼저 전체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고 문장이 연결되면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핵심어를 파악하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핵심어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 단위를 만들어서 배열하는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시켜야 될까요? 물론 이런 기본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자, 여기 보면 각각 뭐가 있습니까? 연결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 장치 선택 기준, 이걸 제가 호환 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칙들을 정확하게 애들한테 알려주면 애들이 전부 다 영어로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원어민의 아웃풋 원리 두 가지, 즉 의미 단위를 어떻게 만들고 배열하느냐, 자, 이거를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해석과 듣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단어 단위로 이 문장을 이해한다든가 문장을 통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과 똑같이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마치 세 개의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또 듣기 훈련을 시켜야 정확한 인풋이 되는 겁니다. 즉 comparable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때 어떤 경우로 이제 부딪히게 되죠? 당연히 문장이 연결됐을 경우에 이런 연결 장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결 장치를 만나면 뭘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A 코드냐, B 코드냐, C 코드냐, D 코드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왜 알아야 되죠? 핵심어 자리에 핵심어 의미 단위에 문장이 연결되느냐, 아니면 수식어나 보충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이 문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인풋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인풋을 하게 되면, 해석이나 듣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게 실력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작과 말하기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바대로, 자,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문장이 연결되면, 그렇죠? 핵심어의 문장이 연결되면 코드 A, 수식어에 연결되면 B나 E, 그 다음에 보충어에 연결되면 C나 D, 이런 코드를 우리말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될까요? 핵심어를 파악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미 단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의미 단위는 3개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핵심어, 수식어, 보충어. 자, 그런데 이 핵심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A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되면 명사를 수식할 경우는 B 코드, 문장을 수식할 경우는 E 코드, 그리고 보충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될 경우는 명사 보충은 C 코드, 형용사 보충은 D 코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문법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은 아이들이 해석과 영작,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의상, 자, 연결 방법을 컴퓨터의 폴더라고 생각해보죠. 폴더가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폴더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파일이 있겠죠. 이 파일은 연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코드 명사절에 들어가면, 명사 자리에 문장 넣기에 들어가면 연결 장치 4개가 있죠. 각각 어떤 경우에 이걸 쓰는지, 이걸 호환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정교하게 순서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자, A 코드가 끝나면 이번에는 B 코드로 들어가서 어때요? 여기 가면 역시 이와 같이 4가지 연결 장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 어떤 경우에 쓰는지 공부하고, 그리고 C 코드, D 코드, E 코드 차례로 가면서 어때요? 이런 연결 장치를 언제 쓰는지를 알려주면 문법의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앤서미 영어의 수업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문법, 해석, 듣기, 영작, 말하기 등등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되느냐,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앤서미 영어에서는 5대 영역을 통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즉, 가장 먼저 문법을 배운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해석하는 요령, 영작하는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기와 말하기 하는 방식, 이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5대 영역을 공부하는 앤서미 영어 교재는 베이직과 어드밴스드가 있는데요. 베이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수준까지 다룰 수 있는 교재로서 총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중에서 아주 영어를 잘하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대략 수업 시수에 따라서 2개월이나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 교재를 이용해서 문장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문장의 인풋, 아웃풋, 동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모방 영작과 쉐도잉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외국어를 배우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방 영작과 섀도잉을 하는 방법은 먼저 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스크립트를 필사한 다음에 다시 해석지를 영작을 하는 겁니다. 이 영작이 끝나면 이제 동시 통역 방식으로 섀도잉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락을 만약에 모방 영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스크립트를 뭐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할 때는 단어 단위나 문장 단위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해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뭘 마주치게 될까요? 문장 연결 장치들을 마주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A, B, E 이렇게 판단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코드를 판단하지 못하면 comparable input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장이 왜 연결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핵심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된 건지 그 다음에 수식어나 보충어 자리에 문장이 연결된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의미 단위의 생성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사를 하는 겁니다. 이 영어 문장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배우는 학생들은 3번 저는 시키는데요. 3번씩 쓰게 합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의미 단위로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인풋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 훈련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단위로 청취하는 버릇을 들도록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작과 말하기를 시키면 되겠죠. 자, 영작은 해석지는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이들은 이거를 전부 다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해석지를 만들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해석한 다음에 필사를 했잖아요. 3번. 그 정도 필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단락 전체를 전부 다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오류, 예를 들어서 뭐 관사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영작을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를 시키면 되겠죠. 말하기를 시킬 때는 역시 원어민처럼 의미 단위별로 단어를 수집해서 한꺼번에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이거는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스피커를 눌러보는 거예요. 반복으로 누르면 계속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어민의 연음 규칙이라든가 또는 인토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우리가 처음에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어민의 이제 그 리듬에 따라서 자기가 발음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훈련을 즉 섀도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여기를 하나의 의미 단위니까 어때요? 단어를 수집해서 이번에는 연결 장치도 선택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의미 단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동시 통역 방식으로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직접 그 필사를 한 내용을 지금 사진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사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거 이게 이제 영어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필사를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필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이제 제가 직접 영작을 한 거죠. 필사한 다음에 자 한국말을 보고 전부 다 영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작을 할 때도 당연히 의미 단위별로 영작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지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제 필사를 한 노트인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방 영작과 섀도잉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모방 영작하고 섀도잉하는 그런 노트를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화면은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이 모방 영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볼까요? 전부 다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가 다 다르죠. 자기 교과서를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고 필사하고 모방 영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화면이 다 비슷하죠. 자, 이와 같이 모방 영작과 섀도잉을 위한 앤서미 영어 교재는 베이직 실전이라는 책인데 총 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1 수준부터 중3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려서 이거를 훈련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두 단계로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 1단계에서는 코드 판단과 주어진 토시 연결 훈련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의미 단위로 이렇게 문장이 끊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판단하는 겁니다. 문장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떠죠?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토시를 붙여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시를 주어주고 여기다가 해석을 쓰도록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해석 스텝 2인데요. 이번에는 자, 똑같은 지문인데 어때요? 의미 단위가 끊어져 있지 않고 토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 판단도 하고 의미 단위도 판단하고 토시 연결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자기가 이제 연결된 문장이 여기까지니까 하나의 의미 단위다. 그래서 이 코드다. 그리고 해석도 이제 if에 토시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자기가 하는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해석이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필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끊어가면서 3번 이 문장을 연속적으로 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작을 하겠죠. 자, 이 영작을 모방 영작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해석했던 문장을 다시 영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되니까 그걸 모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방 영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방 영작 교재는 어떻게 됐나요? 역시 의미 단위로 끊어져 있죠. 그러면 연결된 문장이 이제 우리말에서 코드가 뭔지를 판단하면서 단어를 수집해서 아이들이 영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보면 코드 분석이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에서 자, 이게 이 코드인데 왜 이 코드인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 문장에서도 이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와 우리말의 분석, 그리고 왜 그게 A 코드고 B 코드인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크게 이렇게 개입할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채점하고 만약에 이게 왜 오형식 문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질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교재 학습이 끝나면 이제 온라인으로 듣기 훈련을 하겠죠. 이 듣기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요, 우리말 토시를 붙여가지고 천천히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듣기에서는 어때요? 토시를 붙여서 천천히 해석할 여유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때요? 아, 생각이 있구나. 네가 만들 수 있구나. 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팍팍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즉 한국어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훈련이 듣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교재로 문자로 해석을 할 때는 어때요? 가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듣기는 어때요? 그게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바로 의미 단위로 이렇게 순차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듣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번 내지 10번 정도 반복해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말하기 훈련을 해주면 되는데 동시통역 방식으로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단어를 수집해서 말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눌러서 원어민의 발음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똑같이 될 때까지 자기가 먼저 말하고 쉐도잉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장 학습을 했을 경우에 학습 효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본문을 모두 다 모방 영작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든 고등학교 교과서든 해석한 다음에 3번 필사하고 영작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내신 대비라든가 또는 서술형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부한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때요? 해석은 잘 되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실력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못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comparable input이 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4대 영역 능력이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 영재라고 부르는 겁니다.